안녕하세요. 시로 안부 전하는 햇살지기 써니 서미선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입니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석가탄일까지 포함되어 있지요.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는 터 위에서 출발했는데요. 가정에 화목한 꽃이 피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심과 배려가 늘 함께해야 합니다. 시대가 꽃피우지 못한 재능을 가족의 우애로 다시금 꽃피운 헌안설원.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싶습니다. 헌안설원의 본명은 허초이로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쓴 허균의 친누나로도 알려져 있다. 그녀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무렵 신사임당과 동시대를 살았다. 그런데 신사임당은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반면 헌안설원은 그 능력에 비해 너무나 저평가된 인물이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더 유명했다. 성별과 시대를 초월할 만큼 뛰어난 예술가였지만 당시 조선 사대부들의 벽을 뚫지 못하고 불과 27세의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간 헌안설원. 아버지 허엽은 서경덕과 이황의 제자였고 대단한 문신이었다. 그리고 오빠 허성 허봉도 이름난 문신이며 홍길동전을 쓴 동생 허균은 그 문명이 대단했다. 이들을 합쳐서 허씨 오 문장가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집안이 가장 멋진 점은 일체의 차별이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조선은 여성에게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 더군다나 여성에게 시문과 그림은 언감생심이었다. 그런데 아버지 허엽은 참 열려있는 사람이었다. 아들, 딸 모두에게 학문의 길을 열어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지지로 어린 시절 난설원의 재능은 만발하게 된다. 그녀의 유년 시절은 이상적인 가족들을 만난 이후로 행복 그 자체였다. 그네를 타던 날의 시를 보면 그 느낌을 알만하다. 추천사. 이웃집 번님네와 다투어 그네를 뛸 때 띠를 메고 수건 쓰니 반쯤은 신선이네. 바람을 채색 그네에 실어 하늘로 오르니 경패소리 때로 버들 안개 속에 울리네. 그네뛰기 마치고 꽃신을 신고 말없이 내려와 구슬층계에 서 있네. 매미 날개 같은 적삼에 땀방울 촉촉해서 떨어진 비녀 주워달란 말도 잊었네. 추천은 그네뛰기를 말하는데 음력 5월 단오날 친구들과 그네뛰기 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읊은 시이다. 헌안설원은 강릉 초당 생가에서 초당 허엽의 3남 3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호조 참판과 경상감사를 지낸 애일당 김광철이 장녀로 허엽의 둘째 정실 부인으로 들어왔다. 허엽은 첫째 부인 청주 한씨와 사별 후 두 번째 부인으로 애일당의 따님을 맞이하였다. 이분의 몸에서 허봉과 난설원, 허균이 태어났다. 헌안설원이 쓴 죽지사에 집은 강릉 땅 돌 쌓인 갯가에 있어 문 앞의 강물에 비단호 빨았어요 라고 하였는데 경포 호수 인근 냇가가 있는 초당 풍경이 연상된다. 난설원의 생가는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데 남동생 허균은 임진왜란 때 강릉으로 피난가 있으면서 강릉은 산과 물이 아름답고 정기를 지닌 곳이라고 학산 초담에 썼다. 그 정기를 받아서 누나의 재능이 뛰어난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 신사임당과 율곡 이
두 모자도 허난설원과 같은 강릉 출신이다. 실제로 오죽헌과 허난설원 생각터는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다만 허균과 허난설원의 동복 형제 허봉이 율곡 이의를 탄핵했다가 유배를 당하는 등 정치적인 문제가 엮여서 가문 간 관계는 좋지 않았다. 강릉에는 허균과 허난설원을 기리는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바로 그 근처에 초당 두부마을이 있다. 강릉 바오길 노래 초입길 김래주 테너가 부릅니다. 난설원이 7세 되던 해 동생 허균이 강릉 사천 애일당에서 탄생하였다. 애일당은 난설원이 외조부 김광철의 호이며 동시에 그가 살던 집이다. 난설원의 아버지는 벼슬이 계속 올랐고 그녀는 한양성 건천동에서 오빠 성과 봉, 동생 균과 함께 자랐다. 허균의 성웅지소록에 나의 본집은 건천동에 있었다. 청령공주 저택 뒤로부터 본방교에 이르기까지 겨우 34집인데 나라가 시작된 이래 이 동네에서 이름난 이가 많았다. 김종서, 정인지, 노수신이 살았고 가까이는 서해 유성룡과 나의 형님 이순신, 원균이 한 시대다. 유성룡은 나라를 중흥시킨 공이 있고 원균과 이순신 두 장군은 나라를 살린 공이 있었으니 이때에 와서 인물이 더욱 성했다고 하였다. 아버지 허엽은 타고난 문장가이고 굉장히 개방적이었다. 그의 호방함이 난설원에게도 똑같은 교육을 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또한 그녀의 놀라운 천재성인데 8살 때 쓴 글을 12살 위인 오빠 허봉과 아버지에게 가져온다. 제목이 광안전 배곡로 상냥문인데 신선들이 사는 이상세계에 초대받아 배곡로 누각 상냥식을 할 때 지어바친 글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건 난설원의 유일한 산문이다. 배곡로는 신선세계에 있다는 상상의 건물이고 그 건물 상냥식에 자기가 초대받았다고 상상하고 쓴 내용이다. 그 자리에 수많은 신선들, 심지어 이태백도 있었다는데 자신이 그 상냥문을 쓰게 되었다는 대담하고도 귀여운 상상이었다. 이 글은 명문이라고 소문이 났고 당대 최고의 명필 한석봉이 이 상냥문을 쓰기도 했다. 그녀는 줄곧 시를 썼는데 산문이 먼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다. 떡잎부터 남달랐던 천재의 허난설원을 아버지와 오빠들이 존중을 해주는데 난설원의 본명은 초이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여성의 뜻이 있다. 다음에 성인이 되어 경본이라는 자를 붙여주는데 여성에게는 흔한 일이 아니었다. 호는 난설원인데 평범한 여성으로서 본명, 자, 호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몇 안 되는 여성 중 하나이다. 자식의 출세나 가문의 영광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문장력 하나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특별한 여성이기도 하다. 나는 재수가 좋아 노브레인이 부릅니다. 천재성이 보이는 그녀에게 개인 교사를 해주던 허봉은 자기 친구이자 당대의 최고 문인인 손곡 이달에게 누이의 시 공부를 맡긴다. 그런데 이달은 서울 출신이었다. 문벌이 높은 양반 가문의 귀한 딸을 서울 출신의 남자에게 공부시킨다는 것으로도 허봉이 재능의 귀천을 따지지 않는 열려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난설원은 이달에게서 세상에 대한 직관, 기득권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배우게 된다. 이달은 최고의 실력을 가졌지만 벼슬길이 막힌 서자였기에 관직에 오르지 못한 한이 있었다. 오빠의 친구이면서 천재의 시인이었던 이달. 그런 그가 서얼이라는 이유로 출세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난설원의 마음속에는 신분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싹트고 있었을 것이다.
여신동이라고 칭송되던 난설원은 손아래 동생인 균의 시를 고쳐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막내 동생 허균을 직접 가르치던 시절도 있었는데 허균은 누나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했다. 이러한 시문학적 가정 수업은 훗날 동생 균이 누이의 시를 모아 난설원 집을 편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 허균도 그런 신분 차별에 대한 문제를 어릴 적부터 직시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의 문제작 홍길동전은 어쩌면 거기서부터 잉태되지 않았을까? 난설원은 대략 13세에서 15세 사이 서당 김성립에게 시집가게 된다. 난설원의 시 강남곡을 보면 어찌 알았으리 나이 15살에 조롱받는 사내에게 시집갈 줄이야 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강남곡. 강남의 풍경은 언제나 좋고 비단옷에 머리 꾸미게 곱기도 해라. 서로 어울려 마름 뜯으러 가며 나란히 목남배 노를 저었죠. 남들은 강남이 좋다고 말해도 내가 보기엔 강남은 싫음뿐. 해마다 포구 앞 모래톱에서 돌아오는 배를 보며 애만 태우죠. 호수의 달빛 환히 밝아오면 연밥 따 한밤중에 돌아오지요. 가벼이 노저 목가에 가지 말아요. 놀란 원앙이 날아갈까 두려워요. 강남에서 낳고 자란 이 몸이 어린 시절 이별이란 미처 몰랐죠. 어찌 알았을까 나이 15에 조롱받는 사내에게 시집갈 줄이야. 분홍 연꽃 비단으로 치마 저고리 삼고 하얀 마름으로 누리게 삼았었죠. 배를 대고 물가에 내려가서 조수물 물러가길 둘이서 기다렸었죠. 이 시는 허난설원 자신의 자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남은 문인들이 즐겨서 놀았던 양주 일대를 말하는데 강남 지역과 흡사한 강릉 초당 연못에서 어린 시절 연밥을 같이 따던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막연하게 상상으로 남아 이상적인 남성을 그리워하며 가슴 태우던 때는 시 1, 2, 3수에 15세의 농조와 즉 바람둥이 남자에게 시집을 간 일은 시 4수에 그려져 있다. 그리고 예전의 친구와 함께 놀았던 일을 회상하며 회한의 세월이 지나가길 기다린다는 마지막 시 5수까지 그녀 삶의 발단에서 하강까지를 그림처럼 선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허초의 삶에 대하여 자세한 기록이 없음을 비추어 강남곡 5수는 삶의 전반을 시로 은유하며 규언을 펼쳤다는 점에서 자전적인 시로 파악된다. 김성립은 훌륭한 집안 출신이지만 허균은 탐탁지 않게 여겼다. 난설원이 독수 공방하며 시집살이 고통을 겪고 요절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엽의 후손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야사 같은 이야기가 있다. 그때는 신랑의 얼굴도 모르고 시집가던 시절이었다. 안동 김씨와 혼담이 오가던 중 예비 신랑을 만나보고 싶어한 그녀는 혼담을 위해 아버지가 신랑의 집을 방문한 날 남장 노비 복장을 하고 따라갔다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이닥친다. 자신의 신랑 될 사람 얼굴도 모른 상태로는 혼인할 수 없다는 주체성을 가진 16세기 여성의 모습에 대한 일화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혼인이란 신랑이 처가댁으로 가서 사는 게 풍습이었다.
그걸 장가간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난설원이 혼인을 할 무렵부터 나라의 풍속이 바뀌게 되었다. 신부가 시댁에 가서 살게 된 것이다. 그게 친형이라는 제도인데 그것을 시집간다고 하며 시댁살이라고도 한다. 난설원은 시집제도의 초기 희생자라고 볼 수 있다. 거대 문벌 종갓집 종부로 들어갔으니 개인 인생은 없어졌다고 봐야 했다. 난설원은 슬아에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었지만 시원찮은 남편은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여 합숙 공부방으로 나가 살았다. 집에는 오로지 돌봐야 할 아이들과 시어른들만 즐비했을 것이다. 열린 가문에서 나고 자라 재능 있고 창조적인 그녀에게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갑갑했을지 가늠이 된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헤아린 둘째 오빠 허봉이 어느 날 작은 선물을 보내왔다. 신선나라에서 예전에 내려준 글방의 벗을 가을 규중에 보내서 경치를 그리게 하네. 오동나무를 바라보면서 달빛도 그려보고 등불 켜놓고 벌레나 물고기도 그려보아라. 이것은 하곡이 여동생 난설원에게 붓을 보내주면서 쓴 시다. 하곡에게 있어 한필의 붓은 난설원의 예술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발시키고자 한 무언의 상징물이었다. 한편으로 난설원을 향한 넓고 포근한 혈육의 산물이었다. 난설원의 천재성은 그림뿐 아니라 시에서도 드러났다. 난설원은 시댁 어른들 눈을 피해 밤이면 시를 쓰곤 했다. 물론 남편에 대한 시도 쓴다. 견흥. 내게 있는 아름다운 비단 한 필. 털어내고 닦으니 색깔도 아름답네. 한 쌍의 봉황을 마주보게 수놓으니 그 문이 얼마나 찬란한가. 여러 해 장롱 속에 넣었다가 오늘 아침 낭군께 드린다네. 임의 바지 만드는 건 아깝지 않으나 다른 여인 치맛감으로는 쓰지 말아요. 잘 다듬은 황금 보배에 예쁘게 만든 반달무늬 노리개. 시집 올 때 시부모님이 주셨기에 여태 붉은 치맛끈에 차고 있어요. 오늘 떠나시는 임에게 드리니 임께서 정표로 지녀주세요. 길 위에 버리는 건 아깝지 않으나 다른 여인에게는 달아주지 말아요. 견흥이란 흥에 따라 흥에 겨워 시를 지었다는 뜻으로 난설원이 자전적인 내용이라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큰 기대를 할 수 없었던 허난설원은 빈부의 격차와 시대의 모순, 신분차별, 남녀차별에 대한 비판적인 시도 쏟아낸다. 물론 이런 그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길이 곱진 않았다. 그런 상황을 표현한 동생 허균의 글을 한번 볼까요? 돌아가신 나의 누님은 어질고 문장이 있었으나 그 시어머니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 또 아이들을 잃었으므로 한을 품고 돌아가셨다. 박완규가 부르는 연 듣고 오겠습니다. 새하곡. 앞의 군사 피리 불며 군영 나서는데 눈보라에 홍기어러 나붙기지 않네. 구름 짙은 적서 땅에서 봉합불 살피고 밤이 깊자 날쌘 기병 평원으로 달린다. 농서 수자리 구성진 호각소리 들리고
황사 뒤덮여서 변방 하늘마저 막혔구려. 내일 아침 오랑캐 폐잔병 모인다고 돌아온 정탕간 말 알리니 활시위 당긴다. 오랑캐 많은 무리가 적서로 내려오니 고산의 봉화는 동제 요새로 전해지네. 장군은 밤새 용성 북쪽으로 떠나고 군역마다 전사들이 북을 둥둥 울린다. 추운 요새 봄 없어 매화 볼 수 없지만 변방 사람이 낭매곡 피리 소리만 들리네. 밤 깊어 고향 꿈에 놀라서 깨어나니 휘영청 밝은 달 음산 노대에 가득하다. 도호는 오랑캐 막느라 철갑옷 걸치고 성의 남쪽 겹겹의 포위도 비로소 뚫었네. 창칼에 묻은 흉높이 맑게 씻어내시고 백마로 천산에서 눈을 밟고 돌아오네. 새하곡은 요새의 노래로 배경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북방의 흉노족과 맞서 싸우는 한족을 묘사한 것이다. 중국의 피바람 역사를 묘사한 대서사시로 장르를 넘나드는 천재성을 볼 수 있다. 내면에 윤동주, 한용운, 이육사, 나간중의 세계가 있는 수많은 시인들이 면모를 지닌 시인이었던 헌안설원. 그녀의 뛰어난 재능이 부담스러웠던 남편은 점점 겉돌기 시작했고 과거 급제에도 계속 떨어졌다. 시어머니는 그 모든 원흉으로 난설원을 몰고 가는 형편이었으니 그녀의 괴로움은 커져갔다. 그녀가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금쪽 같은 아들, 딸이었는데 전염병으로 연달아 두 자녀를 잃게 된다. 경상도 관찰사로 임명되었던 그녀의 아버지가 병을 얻어 서울로 돌아오던 중 객사하게 되고 아버지에 이어 자녀를 잃게 된 것이다. 두 아이의 무덤 앞에서 그녀가 피를 토하듯 쓴 시가 있으니 곡자이다. 곡자. 지난해 사랑하는 딸을 잃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 잃었소. 서럽고도 서러운 광릉 땅이여. 두 무덤 마주보고 나란히 솟았구려. 백양나무 가지 위 바람 쓸쓸히 불고 도깨비 불빛만 무덤 위에 번뜩인다. 지전을 살라 너희들 혼백 부르고 무덤 앞에 물 부어 제사 지내네. 가엾은 남매의 외로운 영혼. 밤마다 서러워 울려 논일겠구려. 뱃속에는 어린애 들었지만 어떻게 무사히 기를 수 있을까. 하염없이 황대사를 읊조리다 보니 통곡과 피눈물로 목이 메이네. 그 비통함이 그녀를 관통하였는지 결국 뱃속에 든 아기까지 유산하고 만다. 그런 누님을 멀리서 지켜보는 동생 허균도 찢어지는 가슴을 학산초담에 이렇게 남기고 있다. 아, 살아서는 부부 금슬이 아니 좋았고 죽어서는 제사받들 자식마저 없구나. 아름다운 구슬이 깨졌으니 슬픔이 끝이 없다. 둘째 오빠 허봉은 일찍 벼슬길에 올라서 중국에 왕래하곤 했다. 누이를 특히 아낀 허봉은 명나라에서 구한 두보 시집을 누이에게 전해주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책 상자에 보물처럼 간직한 지 몇 해가 지났다. 너에게 주니 한번 읽어보렴. 이제 두보의 소리가 내 누이의 손에서 다시 나오게 되길 바랄 뿐이다. 경기도 순무어사로 나갔던 허봉이 병조판서 율곡을 탄핵하다 좌천 후 갑산으로 유배되었다. 난설어는 이때 오빠가 갑산으로 유배되는 슬픔을 송하곡 적갑산이라는 시로 남겼다. 갑산으로 귀양가는 하곡을 전송하며 멀리 귀양가는 갑산의 나그네 함경도 가시느라 행색도 바쁘셔요. 오라버니야 가태부와 같다고 하지만 임금은 어찌 초나라 회왕이리요. 한강물 가을 속으로 찬찬히 흐르는데 변방의 구름에 석양이 물드네. 서릿바람 불어 기러기 날아가니 중간이 끊겨 안항을 이루지 못하네요. 갑산은 함경남도의 두메산골로 유배지 대명사가 되어 삼수갑산이라고 한다. 형제를 안항이라고 하는데 학렬이 이지러짐은 형제 중 누군가 떨어져 귀양감을 말하는 것이다. 태연이 부르는 만약에 듣고 오겠습니다. 그녀의 남달랐던 직감은 자신의 마지막을 암시하는 듯한 시를 남겼는데 27살의 생을 마감한 난설원이 23살 때 쓴 시이다. 상을 입어 외삼촌 댁에 머물고 있을 무렵 하룻밤 꿈에 신선들이 사는 10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광상산 본 것을 적은 시이다. 몽유 광상산 시서. 푸른 바다는 구슬바다에 젖고 푸른 난새는 오색 난새에 기대네. 27송이 아름다운 연꽃 달밤 찬서리에 붉게 떨어졌네. 기둥이었던 스승이자 오빠 허봉마저 방랑 생활 끝에 병을 얻게 되어 금강산에서 죽었다. 난설원을 특히 아꼈던 둘째 오빠의 귀양과 죽음은 연약한 여인 난설원에게 큰 아픔을 안겼으며 시집살이와 함께 견딜 수 없는 삶의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다. 난설원은 27세에 한많은 세상을 떠났다. 이남일녀의 자녀를 먼저 보내고 자신도 짧은 나이로 죽으며 허균에게 자신이 모든 시를 다 불태워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허균은 누님을 망각의 저편으로 도저히 그냥 보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를 수많은 사람들이 뇌리 속에서 다시 살려낼 궁리를 한다. 그래서 그녀의 시 하나하나를 모아 아버지 친구였던 서해 유성룡 대감에게 보이며 자문을 구한다. 유성룡은 그 시를 보고 놀랍다. 이건 여인의 시라고 할 수 없네. 이 시들을 잘 모아 반드시 가문에 전하도록 하게. 라고 부탁까지 하게 된다. 허균은 자신이 암기하고 있던 누이의 시들을 필사하고 친정에 남아있던 허난설원의 시들을 모아 난설원집 초고를 만들었다. 명나라 사신이 조선의 시와 문장을 모으러 방문했을 때 난설원의 시 200편을 건네었다. 사신이 돌아가 명나라에서 난설원 집을 출간해 대인기를 얻는다. 18세기에는 일본에까지 전해져 역시 대인기를 얻었다. 고금야사라는 책에는 이런 기록이 나온다. 허난설원의 신령한 기백은 이태백조차 뒤로 물러서게 한다.
강엄 역시 헌안설원이 아름답고 화려한 문장에 자리를 피하게 된다. 그녀의 문장은 지난 시대의 고문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금도 북경대학 조선어학과에서는 헌안설원의 시를 공부한다. 그 시의 문학성만이 아니라 그녀가 가졌던 앞서가는 저항정신, 시대정신에 학생들은 경도되었다고 한다. 그녀의 그림 중 아버지와 함께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보고 있는 소녀의 모습이 있다. 조선 회화에서 소녀가 등장하는 보기 드문 그림이다. 바로 허초희, 난설원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닐까. 한국사에서 최초로 문집을 간행한 여성 시인 헌안설원. 남동생 허균이 발행한 그녀의 문집은 당대와 사후에 명나라와 일본에서 크게 인정받았다. 야야곡. 매미소리 애절하고 바람은 스산해. 연꽃 향기 사라지고 흰 달만 높구려. 가위를 손에 쥐고 아름다운 아가씨여. 심지불 돋우어 밤새 군복을 짓는구나. 물시계 소리 조용하고 등잔불 깜박깜박. 비단 휘장 서늘하고 가을밤 깊구려. 변방에 보낼 옷 찢고 나니 가위도 찬데. 바람 따라 창가 가득 어린 팥초 그림자. 멀리 전선에 보낸 님을 그리는 옷 찢는 여인은 난설원의 고독을 표현한 듯하다. 신선이 하늘을 거닐며 경을 읽는 노래로 신선이 허공을 거닐며로 번역되는데 무신선이 거동을 읊은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망선요. 아름다운 꽃 하늘거리고 파랑새 나는데 서왕모는 수레 타고 복례섬에 가네. 흰 봉황 끄는 술에 난초깃발 휘날리고 웃으며 난간에 기대 구슬풀을 뜯네. 하늘에서 바람 부니 무지갯빛 치마 날리고 옥놀이개 소리 쟁그렁쟁그렁 울려 퍼지네. 흰옷 입은 월궁선녀 짝지어 검은 곳 뜯고 세 번 피는 개수나무 봄 구름에 향기로워. 먼동틀 무렵에 부용각 잔치 파하고 푸른 바다에 청동자 앞세워 백학 타네. 보랏빛 퉁소 노래에 오색노을 번지면 이슬 젖은 은하수에 새벽별이 진다오. 가혹한 현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시를 통해 초월 세계인 이상적 성경을 추구했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그녀의 시는 중국 시집에도 여러 수 수록되었고 일본에서도 난설원집이 간행될 만큼 널리 관심을 끌었다. 한국 한시사에 있어 여류 한시 시인으로서 부동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으로 살기 힘들었던 조선 사회에서 문학을 통해 스스로 읽어낸 희망의 삶. 헌안설원은 시대를 앞서가며 자신의 의식 공간과 지평을 넓히고 이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난설원의 삶에 그의 가족이 갖는 의미는 그래서 남다르다. 어떤 여건과 난관이 우리의 앞을 막아선다 해도 나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 삶에는 꽃이 필 수 있다는 것을 헌안설원의 시를 통해 배워봅니다. 나에게 꽃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좋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꽃처럼 다가갈 수 있다면 이번 5월은 더욱 아름다운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꽃은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관심과 배려, 존중이 있는 한 피우는 본능이 있지요. 가정, 일터, 어느 곳에서도 모두가 꽃 피우는 5월 되시길 바라며 허난설원이 씨가 여러분에게 안부 나눔 되셨길 바랍니다.